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8월 6일 화요일입니다. 야, 어제는 정말 시장이 그죠? 완전히 전쟁통이었었죠. 어제는. 근데 어제 보니까 장마감 무렵에 2,500이 깨져 있더라고요. 2,400이 깨지기도 했었었죠. 어제 한번 볼게요. 2386.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PBR 0.9. 2540 정도 되죠, 이제는. 2540. 어떤 분이, 이번 하락 또 못 맞추고 이런 거 적어 놓으신 분도 계시는데, 이번 하락만 못 맞췄습니까? 22년 그렇게 크게 빠질 것도 못 맞췄고요. 작년 10월 달에도 2273 가는 거, 그것도 못 맞췄고요. 설 1월 효과 없다. 1월 달에 반도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올 거다 하면서도 그게 얼마까지 떨어질지 사실 그런 거는 제가 잘 못 맞춥니다. 하지만 이 정도 떨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그 원칙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이렇게 떨어졌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적정 수준보다 더 떨어졌다는 말은 뭔가 무서웠다는 거잖아요. 뭐가 무서워서 하고 어떤 분은 2,000 가나요? 2,200 가나요? 이런 댓글도 남겨놓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두려움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근데 사실 두려움보다는 이번에 자금 관리를 잘 못하신 분들이 결국은 토해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 반대 매매가 어제 좀 꽤 나왔을 것 같더라고요. 이 파생에서도 반대 매매가 이제 좀 크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락이 얼마까지 떨어지는 거 이런 거는 제가 저는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근데 어느 정도 계절성이 있을 때 8, 9, 10월 달 8월 6, 7월까지는 강하고 8, 9, 10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7월 말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또 어떤 분은 또 댓글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불과 얼마 전 8, 9월 초강세장이라고 했다고. 그거는 제가 어디서 그런 얘기했는지 한번 좀 찾아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특히나 추석이 있는 달, 명절 때문에 9월은 언제나 약세장인데 제가 8, 9월 초강세장이라고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기억을 잘 못하니까요. 8, 9월 근데 초강세장이라 그거는 혹시라도 제가 그런 말을 했다면 어디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근데 이분은 오늘 장은 아마 이 방송은 안 보실 것 같아요. 그죠? 평소에 이제 들어오시던 분이 아닌 분이 이제 들어오셔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체슬리 TV 가족 여러분들은 보면 딱 보면 댓글 보면 이분 되게 고수분이시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Serenity 2062 아이디 참 좋으시네요. 평온한 약간 그런 느낌의 아이디다, 그죠? 자, 오늘 같은 날도 신문 읽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하고요. 저는 현금 50% 확보해 두었기 때문에 느긋하다 생각했었는데 오늘 장 보면서 정말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매수했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야, 현금을 50% 확보한 것도 대단하시고, 그죠? 또 어제 같은 장에 그렇게 또 매수를 했다고 하시는 것도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는 기본적인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 마음 관리 를 잘하셔서 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이분도 되게 고수시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에릭킴 님이시죠. 에릭킴 1798님. 지금의 하락은 이유를 말한다면 일본 금리 상승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에 따른 유동성 조정 같습니다. 특별히 설명하기가 어려운 하락인데 금일 하락은 투자자들이 심리가 버티기 어려울 정도라서 하락 후 다시 어느 정도 반등하지 않을까 합니다. 추세 변화인지 아니면 일시적 조정인지는 조금 더 봐야 하는데 지금까지 분석가들이 마치 미국의 금리 인하가 다시 증시 상승으로 이어질 듯이 얘기할 때부터 이번에 금리 인하 뉴스가 나오면서 증시 조정은 예정된 듯 합니다. 요 세 문구만 보더라도 굉장히 시장을 꿰뚫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추세 변화인지 아니면 일시적 조정인지는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예단을 하지 않으시고 일단은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지켜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자, 전에 AI 사업의 수익 모델이 명확하지 않아서 인터넷 버블처럼 과대평가되지 않았는가 했는데 그 후에 인터넷 비즈니스가 활성화된 것을 보면 AI 그러한 방향대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라고 해놓으셨습니다. 이야. 에릭킴 님이 한 번씩 댓글 남겨주시는데 상당한 고수분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업계에서 일하셨던 분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도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는 풋콜 레이쇼가 나왔었고요. 이 풋콜 레이쇼가 나오고 나서도 조금 더 투매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이 얼마나 틀렸는지 여부에 따라서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시장에 관한 여러 가지 변수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 엔캐리 1,300조 원 사상 최대 청산 매도 계속될지 촉각. 네, 요 부분은 저도 궁금합니다. 자, 슈퍼 엔저 기간 쌓인 엔캐리 엔고로 돌아서자 증시 압박. 아니 근데 엔화가 너무 약했다가 최근에 요만큼 빠졌는데 엔고로 돌아서자 증시 압박. 요 부분은 미주은행의 변정규 전무님도 최근에 어제 이렇게 나와서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거 제가 좀 들어봤거든요. 아무래도 변 전무님이 좀 우리보다는 많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변 전무님도 똑같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 같다라는 그는 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고꾸라진 5일 글로벌 투자 심리를 더 끌어내린 것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 우려인데 지난해 이후 미일 간 금리 격차에 슈퍼 엔저 현상이 심해지면서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엔화 가치 하락세가 심했다. 하지만 BOJ가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 단기간 엔화 값이 고공행진하며 상황이 180도 달라졌는데 그동안 만성적인 일본의 저금리에 금리가 싼 엔화를 빌려 달러로 바꾼 후 투자했던 엔캐리 자금이 청산되며 신흥국부터 자금 유출 속도가 빨라진 것이다. 이날 매일경제가 일본은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외국은행 일본 지점이 본점으로 송금한 자금은 137조 5,397억 엔으로 한 1,320조 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이 2008년 그때 169조 6,342억 엔 이후 15년 만에 최대로 늘었다. 지난해 외국은행 일본 지점이 본점으로 이제 송금한 자금이 1,300조 정도 된다는 거군요. 엔캐리 자금은 지난 5월 연초 대비 5.5% 줄어서
이미 올해부터 청산 전조 증상이 나타났었답니다. 엘빈 탄 캐나다 왕립은행 RBC 아시아 외환 전략 책임자는 당분간 추가적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엔화값 변동성은 부쩍 커졌는데 100엔당 원화값은 오후 3시 반 어제 964.6까지 많이 올라왔네요. 예, 전장 대비해서 44.67 원이나 하락을 했고요. 지난해 5월 18일 날 971원 이후 1년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네, 그때도 4월 달에 증시가 안 좋고 5월 요때까지 970일까지 한번 쭉 양봉 크게 냈다가 그 이후에 또 빠졌습니다. 자, 이날 엔화 값은 달러 대비해서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141엔대로 치솟으면서 초강세를 보였고요. 달러당 엔화 값은 지난 7월 3일 161.69엔 대비해서 바닥 대비해서 1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 최근 일본은행의 조기금리 인상과 매파적 발언에 이어서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 역시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고 엔화 강세 심리가 자극을 받으며 엔캐리 자금 청산을 불러왔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향후 외환시장 변동성은 엔화 강세가 얼마나 지속될지에 달렸다는 분석이 많다. 엔캐리 자금 청산 역량으로 엔화 절상의 가속도가 붙으면 엔화는 달러 대비 140엔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요. 이에 따라 원화 변동성도 덩달아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네. 정말 어떻게 될지 한번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엔화가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계속 강세를 갈 수가 있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 기사는 섣부른 금리 인상에 일본 금융시장 부메랑. 자, 계속 후속 기사이고요. 일본 주식시장이 공황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진짜 어떻게 42,000원에서 지수가 32,000으로 그렇게 급락을 하는지. 올해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한 가운데 추가 하락 가능성도 크다. 미국과의 동조 현상을 대표적 이유로 꼽지만 섣부른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을 원인으로 거론하기도 하는데 급격한 엔고로 수출 비중이 큰 일본 기업 미래를 어둡게 만들었다는 평가다. 1,500원 갔다가 1,000원 깨졌을 때 엔화 너무 싸다 하고 해서 투자하신 분들도 많았었잖아요. 그러다가 850 갔다가 지금 960 요 정도 하는데 엔고 이게 이런 거 보면 그죠? 급격한 엔고로 수출 비중이 큰 일본 기업 미래를 어둡게 만들었다는 평가다 하는데 네, 너무 이 현상이 앞으로 가속화될 거다라는 가정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다, 그죠? 자, 켈빈 테이 UBS 글로벌 자산관리 CIO는 CNBC에 현재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떨어지는 칼을 잡는 것과 같다고 했고요. 지난 2년간 일본 시장이 강세를 보인 유일한 이유는 일본 엔화가 매우 약세를 보였기 때문이라면서 엔화가 제자리를 찾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일본 주식시장이 투자하고 싶을 만큼 매력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 급격한 엔고가 수출 기업이 많은 일본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위기감도 증시 급락을 부채질하고 있는데 최근 하락폭이 큰 종목을 보면 자동차, 반도체, 화학 등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업종이다. 네. 그런데 엔고로 인해서 이렇게 일본 수출 기업이 영향을 받는다 하면 그러면 일본 기업과 경쟁을 하는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그런 기업들의 주가는 오히려
크게 올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 같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빠졌으니까 이게 지금 N고 때문에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는 게 약간은 좀 시장 분위기 다른 시장의 주가 움직임과 비교해 보면 약간 뭔가 좀 안 맞습니다. 자,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달러당 엔화값이 1년 만에 112엔에서 135엔이 된 2023년 3월에 작년 지방은행 사태 때다 그죠? 미국. 그때 112에서 135엔이 됐었군요. 3월에는 주요 33개 종목의 환율 효과는 약 2조 7천억 엔으로 조사가 됐고요. 112에서 135 가서면 이거는 달러 대비해서 엔화 가치가 하락한 거다 그죠? 자, 올해도 2분기 달러당 평균 엔화 값이 약 156엔까지 떨어지면서 환율 효과는 약 6,400억 엔에 달한다고 합니다. 뭐 토요타를 비롯한 주요 33개 종목의 그 환율 효과가 그 정도다라고요. 6,400억 엔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5조? 이제는 960 뭐 이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냥 6조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영업이익의 한 20% 가량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 토요타 자동차의 경우 달러 대비 엔화 값이 1엔 상승했을 경우에는 연간 500억 엔의 이익이 줄어드는 구조라고 합니다. 야, 이 엔화 약세가 되면서 토요타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잖아요. 1엔 상승할 때마다 500억 엔. 그러면 최근에 110에서 작년에 110이었는데 최근에 156까지 올라갔었으니까 110에서 한 160이라고 치고 그러면 50 올라갔으니까 1엔에 500억 엔인데 5천 5525 2조 5천억 엔 그렇게 이익을 보는 거네요. 2조 5천억 엔이면 25조다 그죠? 500억 5천억 맞는데 그 정도로 이 환율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스즈키 와타루 가쿠슈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쿠슈인대 네. 자, 니케이에 일본은행이 최근의 엔고 현상을 지나친 엔저에서 벗어나는 바람직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 정도의 급격한 엔고는 경제에 충격을 준다면서 주가 하락에 저점이 보이지 않는 것은 지나친 엔고의 영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85년도에 플라자 합의 있고 그때 당시에 240엔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딱 2년 만에 1987년에 120엔까지 떨어지죠. 그런데도 일본의 주가는 계속 올라갔었습니다. 대단한 당시에 토요타를 비롯해서 소니 등등 반도체, 일본의 반도체 기업, 뭐 배터리 기업 할 거 없이 대단했었죠. 그렇게 엔화 가치가 더블로 되는 와중에서도 원가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품질 경쟁력으로 오히려 주가가 그때 계속 올랐었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월가 비커스로 투매 공포 차단을 일각에서는 침체 위험 제한적이다. 뭔 얘기가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로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이어가는 가운데 월가에서는 패닉셀을 막기 위해서라도 페드가 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요. 특히 연준이 8월 조기 인하 혹은 9월에 B컷 0.5% 한 번에 내리는 B컷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고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1.25%포인트까지 낮출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는데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고요.
아직 뚜렷한 경기 침체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고금리를 2년 이상 유지해온 만큼 연준이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많다는 점도 과민 반응할 필요 없다는 근거로 제시가 됐고요. 당분간 변동성이 커지고 시장이 혼란스러울 수는 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를 단정 짓기에는 섣부르다는 분석이다. 네. 근데 고금리를 2년 이상 유지했고 연준이 뭐 금리를 확 내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이 있어서 괜찮다. 이거는 또 그거는 아니죠, 사실. 네, 닷컴 버블 깨지기 전에 페드 금리가 6.5까지나 올려놨었고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 위기 있었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발됐던 2007년에도 그때도 페드 금리는 지금과 비슷하게 5.25, 5.5 이러고 있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주가가 망가질 때 금리를 뭐 허겁지겁 내려도 소용이 없었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얼마나 최근 2년 동안에 거품이 많았느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투자를 많이 했느냐. 네, 그러니까 ROI가 나오지 않는 바보 같은 투자를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했느냐. 네, 그런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자, 블룸버그에 따르면 채권 선물 트레이더들은 올 연말까지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 1.25 인하하는데 베팅하고 있는데 주말을 지나면서 예상 인하 폭이 커졌고요. FMC가 9월, 11월, 12월 세 차례 남았으니 9월, 11월 그렇죠. 미국 대선 있기 바로 이틀 전에도 있죠. 자, 이렇게 3번 남았으니 빅컷을 2번 하고 스몰컷 1번 하면 그러면 1.25 될 수가 있네요. 50, 50, 25니까. 자, CME의 페드워치에서는 9월에 0.5%, 11월에도 0.5, 그리고 12월에는 0.25 이렇게 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이 금리 인하가 하드랜딩의 신호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1980년 초 80, 81, 82, 83년도 보면 페드가 이제는 금리를 낮춰도 되겠다 하면서 낮출 때부터 오히려 그때는 랠리가 시작했어요. 주식시장에. 그래서 이번에 금리를 올리면서 주가가 망가졌던 게 이 80년 초랑 비슷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를 앞두고 위에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왔다 갔다 하고 최근에 이제 빠지죠. 이제는 확실하게 금리 인하를 할 때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가 지표도 그렇고 10년물이 빠지고 그때도 81년, 82년, 83년 보면 10년물 국채금리가 먼저 빠지고 페드가 그 다음에 약간 후속적으로 조치를 합니다. 금리 인하를.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글로벌 증시를 추락시키고 금융시장 패닉은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서 다시 실물 경제를 더 가라앉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소비 위축이 기업 활동 위축 그리고 고용 축소로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인데 여기 미주은행 또 나오네요. 탄분행 싱가포르 미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실업률이 높아져 지출이 제한되고 고용과 소득, 경제활동이 더욱 위축돼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가장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다,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네, 그런 얘기고요. 세계 경제를 이끌던 미국 경제의 호황이 막을 내릴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가 됐는데 BMO 캐피탈 마켓의 금리 전략가 이안 링게는 연준이 오는 9월 금리를 0.5% 인하할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골디락스가 물 건너갔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네, 그런가요? 물가 안정 속에 성장이 있는 이 골디락스가 물 건너갔다는 것만은 분명하다고요? 나중에 한번 봐야 되겠네요.
중동 불안을 비롯한 다른 요인들도 변수로 꼽히는데 정광수 존스 홉킨스 대 대학을 맡고 계시군요. 한미경제학회장도 맡고 계시고요. 자, 이분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했던 기대가 무너진 뒤 연이어 발표된 노동시장 지표와 기업 실적 발표로 경기 불안에 대한 우려가 분출된 것이라고 진단했고요. 그러면서 미국 경제의 이 같은 상황과 중동에서의 전쟁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세계 전역에서 위험 자산으로부터의 탈출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골드만삭스의 얀 하치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4일 보고서에서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기존 15%에서 25%로 상향 조정을 했지만 침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경기 침체 위험이 제한적이라고 본다면서 경제는 괜찮아 보이고 큰 금융 불균형도 없으며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많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인하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번 폭락장이 저조한 고용 제조업 지표에서 촉발된 만큼 일단 8월 미국 경제 지표 발표를 지켜보자는 분석도 나오고요. 토르스텐 슬래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주 금요일 고용지표 발표 후에 서사가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다. 투자자들은 금요일의 일자리 수를 통계적 특이점으로 볼지 아니면 미국이 더 심각한 경기 둔화에 접어들었는지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정영민 국제금융센터 세계경제분석실장은 1, 2개월의 경제지표만으로 미국 경제가 순식간에 침체될 가능성은 작다고 보면서도 다만 미국 고용지표는 태풍의 영향을 빼고도 침체의 징후가 섞여 있어서 8월에 공개할 주요 경제지표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기사 석 달 새 220조 M&A 시장 돌아온 스미 사모펀드인데 뭐 대충 이제 시장의 조정 이유는 다 아는 거고요. 자, 이렇게 주가가 바겐세일을 하게 되면 여전히 빠져나오는 엑스더스를 하는 막 투매를 통해서든 반대매매를 통해서든 그런 자금이 많은지 아니면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기면 또 유입되는 바이 더 딥스 하는 스마트 마니가 많은지 그 부분이 중요한데요. 자, 페드가 오는 9월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기업 M&A 거래가 다시 활발해지자 글로벌 사모펀드의 투자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주요 사모펀드 운용사인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와 RS 매니지먼트, 블랙스톤, KKR 등 4곳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투자한 총 투자금은 1620억 달러, 약 220조 원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분석 기관인 프레킨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용사가 투자하기로 결정했지만 아직 실제 투자를 집행하지 않은 건도 2조나 되고요. 2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이렇게 많아요? 2715조? 4개 사모펀드 운용사는 연준의 9월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M&A 시장의 완전한 부활을 예상해서 투자를 늘렸다고 했습니다. 이들 운용사의 경영진도 M&A 활동의 증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KKR의 공동 CEO인 스콧 너텔은 인수합병 거래 시장이 다시 돌아왔다면서 올해 그동안 억눌려 왔던 거래가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낙관적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경영권 인수 거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28%나 증가했네요.
한 640조 기록했고요. 금융정보업체인 LSEG가 집계를 했는데 다만 이는 2021년과 22년의 호황기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마이클 아루게티 RS 매니지먼트의 CEO는 은행과 민간 신용펀드가 단순히 기존 부채를 재융자하거나 소규모 인수의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에 새로운 바이아웃 자금 조달 패키지를 점점 더 많이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플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는 영국 택배회사 에비와 게임회사 에브리 인수를 포함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바이아웃 거래를 성사시켰고요. 스캇 클라인먼 아플로 매니지먼트 공동사장은 지난 2달간 총 150억 달러 규모의 거래 5건이나 성사시켰다고 합니다. KKR도 460억, 6조 6천억, KKR도 48억 달러, 48억 달러 약 6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교육기술 사업 인수를 발표한 바 있다. 자, 지난 18개월 동안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때문에 M&A 거래가 중단된 만큼 투자 업체들은 금리 인하를 눈앞에 두고 기존 투자를 청산한 뒤에 현금을 확보해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려 노력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분석을 했네요. 존 그레이 블랙스톤 CEO는 금리가 낮아지고 시장 상황이 더 좋아지면서 더 많은 사람이 자산 매각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참 돈 많다, 그죠? 미국은 이 펀드들도 보면 이렇게 돈이 많고 하드랜딩으로 경제가 좀 아주 안 좋아 보이면 M&A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항상 CNN FM 들어가 보면 미국 시장에 대한 기사가 항상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 올라오잖아요. 전날 밤 미국 시장에 대한. 그러면 그 CNN FM의 기사를 뭐 사전 옆에 갖다 놓고 꾸준히 읽었었는데요. 그걸 읽다 보면 이 M&A 경기가 안 좋아지고 시장이 다운턴에 들어가면 M&A 안 합니다. 야, 현금 들고 있어 봐봐. 그리고 M&A를 하려고 하는 회사도 보고 있던 회사도 야,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좀 저 회사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더 지켜보자. 예, 이런 식으로 되면서 M&A가 줄게 되고요. 갑자기 대형 M&A 건들이 빵빵 터지면 그러면 그 신문 CNN에서는 M&A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큰 딜이 성사되는 거 보니 향후 경기 전망이 나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기사를 늘 봐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M&A 시장에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석 달 새에 뭐 220조 돈 들어오고 하는 거 보면 참 여전히 돈은 많다. 그래서 유동성 쇼크로 이제 시장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이 기사를 다룰까 했었는데, 그 인천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죠? 엄청난 그 화재가 있었더라고요. 전기차 때문에 발생한 화재였는데, 자, 불난 인천의 전기차 배터리가 중국 파라시스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자, 시장 점유율 세계 10위 업체라고 하네요. 그 화재가 발생한 차는 벤츠 전기차였고요. 지난 1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청라면 여기서 멀지 않은데요. 여의도에서 빨리 가면 한 25분이면 갑니다.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난 이 벤츠 EQE 세단 배터리 셀이 다행히 우리나라 거는 아니라서 다행이긴 한데, 그때 어제 보니까 사진 보니까 뭐 주변 차량까지 어마어마하게 화재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자, 중국 파라시스 제품인데 벤츠 EQE에는 중국 CATL의 제품이 주로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사고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는
파라시스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벤츠는 전기차 세부 사양과 스펙에 따라서 신차의 여러 제조사의 배터리를 탑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비용 절감과 공급망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되는데 EQE에 탑재된 배터리는 니켈, 코발트, 망간, 이 NCM 타입 제품으로 LFP가 아니네요. NCM 타입 제품으로 정확한 모델명은 알려지지 않았고요. 벤츠가 EQE에 파라시스 NCM 배터리를 탑재한 것은 2020년 7월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면서부터라고 합니다. 당시 벤츠는 파라시스에 4억 유로, 약 6천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 3%를 획득을 했었군요. 일단 지분 투자도 하고, 네, 파라시스가 만든 배터리도 써주고, 자, 이를 통해서 EQE를 포함한 전기차 라인업에 파라시스 배터리를 순차적으로 탑재하기로 했고요. 2009년에 설립됐다고 합니다. 파라시스가. 지난해 매출은 23억 2천만 달러, 약 3조 2천억, 그리고 출하량 15기가와트시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과 출하량 기준 모두 세계 10위권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점유율은 1.8%입니다. 파라시스는 2018년 벤츠 모회사인 다임러와 10년간 170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한편 파라시스 배터리는 품질 결함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21년 3월 중국 국영 베이징 자동차 그룹은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31,963대가 특정 환경에서 배터리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서 리콜을 했었군요. 21년에. 당시 파라시스는 결함을 인정하고 리콜 비용을 모두 부담했었다고 합니다. 벤츠 EQE는 출시 이후 종종 화재가 발생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난해 미국 플로리다 주택 차고에 주차되어 있던 EQE 350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차량이 전소하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을 했었다고 합니다. 플로리다 세인트 존스 카운티 소방청에 따르면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 아니었는데도 22시간 동안 그냥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화재가 발생했군요. 보통 이 분리막이 있어가지고, 그죠? 그걸 차단을 해주는데, 이 분리막에 손상이 있으면 보통 화재가 난다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번 전기차 화재의 원인으로 배터리 결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이번 화재로 아파트 입주민이 23명이 연기를 흡입하고 차량 140여 대가 불에 타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전 단수가 발생해서 입주민 400여 명이 임시 주거시설에 지금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몇 년 된 것 같은데 BMW 그 급발진이었나요? BMW는? 그것 때문에 BMW 차량 5로 시작하는 5 시리즈는 여기 주차하지 마세요. 뭐 이런 것도 있었었는데, 이거는 좀 골치 아프겠다, 그죠? 앞으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잘 안 꺼지잖아요, 이거. 그래서 그냥 이 대형 화재로 번지게 되는데, 대부분의 충전 시설은 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돼 있을 건데, 그죠? 지상에다가 세우라고 해도 지상의 주차장에 차들도 옆에 앞으로 전기차가 옆에 세워져 있으면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3,000보를 안 했더니 시간이 남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충무로에서 혁신 없는 Q10의 IPO 사기극.
일부 기업 경영진은 IPO 후에 일에는 관심 없이 개인 지분의 매각 목적 등으로 오로지 IPO 자체에만 집중한다. IPO 분식이라고 할 만하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구영배 큐태현 그룹 대표가 일으킨 이번에 팀원 위메프 사태에 대해서 이같이 평가를 했네요. 구 대표가 미국 나스닥 상장을 위해 재무구조가 안 좋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이어가다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큰 피해를 끼친 데 대해 일갈한 것이다. 네. 큐테는 최근 2년 사이에 이 팀온 22년 9월 달에 그리고 인터파크 커머스 23년 3월 22년 9월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박살나면서 그때 되게 글로벌 주식시장도 그죠 안 좋고 제롬 파월이 22년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에서 계속 호키시장 발언하면서 9월 달에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 팀원을 인수했고요. 인터파크 커머스 23년 3월이면 작년에 미국 지방은행 사태로 이거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와중에도 인터파크 커머스 인수했고 4월에는 위메프 그리고 24년 2월 위시 플러스 그리고 올해 3월에는 AK몰 등 국내 쇼핑몰 5곳을 잇따라 인수했고 쿠팡이 21년 3월 나스닥에서 70조 원 규모의 엄청난 몸값을 평가받으면서 성공적으로 상장한 이후에 이런 공격적인 M&A를 했다는 거네요. 쿠팡처럼 적자라도 매출 규모를 키우면 자본시장에서 기대 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외형 성장에 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길 배송이란 과거에 없던 혁신을 이뤄낸 쿠팡과 달리 큐텐에는 혁신이 없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주식시장에 타짜에도 보면 그 평경장이 그러셨나요? 화투판에는 악당들이 많다 하는데 그 타짜의 명언들 쭉 보면요 주식시장에서 적용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영원한 친구, 영원한 적도 없다. 주식 하나 들고 뭐 10년, 20년 그거는 확률적으로 그죠? 정말 내가 하나 잘 찍었을 때인데 경쟁 구도라든지 뭐 경제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너무 이제 과도하게 비싸지면 또 팔아야죠. 안 그러면 또 주가가 대가를 치르게 되니까. 그래서 주식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말처럼 타짜 영화에도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그러면서 평경장이 기차 타고 딱 고니한테 얘기해주고 타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무튼 주식시장에도 악당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악당들이 보면 참 무모한 저런 인수나 저런 거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죠. 저거 아직 안 망했어? 근데 뭐 망할 기업을 무모하게 막 인수. 그러면 아까 같은 그런 글로벌 주식시장이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왜 인수했을까? 그 당시에는 좀 가격이 쌌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한데, 근데 의도한 바가 있었던 거죠, 그죠? 저렇게 쇼핑몰들을 쭉 인수해서 그 쇼핑몰을 하고 거래하는 이 물류 회사를 키워서 나스닥에 상장시키겠다는 거였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좀 밑에 더 읽어볼게요. 자, 다른 오픈 마켓들과 같은 물건에 할인 쿠폰만 더 얹어서 사실상 미치는 장사를 계속 이어갔었죠. 네, 위메프나 팀원 보면 이 가격에 뭐 특별 행사 뭐 쿠폰 막 뿌리는데 이 가격에 다 돈이 남나? 예. 자, 높은 거래액을 기반으로 Q10의 물류자회사 이 Q익스프레스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서 나스닥에 상장시키려던 욕심 때문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외부 자본 유치는 못했고 재무 구조는
갈수록 악화가 되었었죠. 자, Q10이 TMF를 인수하면서 국내에서만 월간 거래액이 1조 원 가까이 커졌고요. 하지만 거래액 증가 속도 이상으로 빚은 더 빠르게 증가했죠. TMF의 유동부채,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부채를 유동부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유동부채는 Q10에 인수된 후 1년 만에 2천억 이상 늘었고요. 이번 지급불능 사태로 TMF의 기업 가치는 사실상 휴지 조각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Q익스프레스의 기업 가치도 덩달아 급락할 수밖에 없게 됐고요. 구 대표는 1990년대 후반 인터파크 재직 당시에 사내 벤처로 국내 최초 온라인 종합 쇼핑몰인 G마켓을 일궈낸 입지전적인 인물인데요. 미국 이베이 모델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해 성공하고 1월 이베이에 매각한 것인데, 하지만 쿠팡을 모델로 한 Q10의 나스닥 도전은 대박 욕심만 냈을 뿐 혁신은 만들어내지 못했기에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Q10과 구 대표는 임직원, 투자자, 소상공인, 소비자 등 대국민 IPO 사기극을 벌인 셈이 됐다. 최재원 컨슈머 마켓부 차장님이시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좋은 포트폴리오를 좋은 가격에 사고 비싸지면 팔고, 요 하나만 지키면 됩니다. 요 하나만 지키면 되는데 자꾸만 경제 위기 오나요? 아니면 비싸졌는데도 괜찮아요. 계속 경제 계속 좋을 거예요 하면서 비싼데도 계속 더 비싸질 거다. 그 두 강세론자와 비관론자가 둘 다 안 하는 게 그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 좋은 기업으로 밸류에이션 트레이딩만 하면 되는데, 첫 번째 이 좋은 포트폴리오가 일단은 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하다 보면 이 재무제표만 딱 봐도 표가 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기업 이렇게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이자 보상 비율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따져보고, 그리고 최근에 매출 늘어났는데 외상 매출금 또 확인해 보면 어떨 때는 외상 매출 채권만 잔뜩 쌓여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익은 나는데 영업 현금을 들여다보면 현금 흐름이 없는 이익인 경우도 있고, 그런 걸 여러 가지 이제 따져보면서 걸러내야 됩니다. 네. 좋은 퀄리티 주식이 아닌 주식을 걸러내는 거. 아이고, 시간이 좀 오버되네요. 자,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은 항상 있는 겁니다. 네, 내가 산 주식이 50%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모르고는 주식 투자하지 마라.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떨어지는 건 괜찮고요. 시장은 올라가는데 내 주식이 50% 떨어지잖아요. 그건 내가 잘못한 거죠. 네. 근데 최근과 같은 무슨 리세션의 R에 대한 공포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동반 하락하는 거, 아까 일본 주식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반 하락하는 이 변동성은 네, 우리가 견딜 필요가 있고요. 방향성, 최근에 기업의 어떤 AI 모멘텀에 의한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비재로는 불닭볶음면 같은 게 그러면 이번 사태로 영향을 받을까? 아니면 최근에 턴어라운드 한다는 조선은 지금 여기에 어떤 영향을 받을까? 경쟁 구도가 이번 일로 인해서 바뀌는 건가? 뭐 이런 거를 따져보면서 이 변동성을 견디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아까 세레니티, 평온한 마음을 가지시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